1436년 조선 궁궐을 뒤흔든 충격적 사건. 세종대왕의 며느리이자 차기 왕비 세자빈 봉씨가 궁녀 소쌍과 금지된 사랑에 빠졌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아름다운 외모로 간택되어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한 여인. 7년간 쌓인 외로움은 그녀를 예상치 못한 길로 이끌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유일한 여성 동성애 사건. 왕실을 뒤흔든 이 사건의 이면에는 사랑받고 싶었던 한 여인의 절박한 외침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역사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1436년 10월 26일 한양 경복궁. 세종대왕의 목소리가 사정전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자빈을 패출하라. 이 말 한마디에 조정의 모든 신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미 7년 전 첫 번째 며느리 휘빈 김씨를 쫓아낸 세종이 또다시 며느리를 내쫓는다는 소식이었으니까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아침 세종은 세자빈 봉씨를 친히 불러 신문했습니다. 방 안에는 세종과 소원왕후 그리고 떨고 있는 궁녀 소쌍이 있었습니다. 소쌍, 내가 본 바를 사실대로 아뢰거라. 소쌍은 몸을 떨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동짓날에 빈께서 저를 불러 내전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다른 여종은 모두 지게문 밖에 있었습니다. 세종이 다그쳤습니다. 그 다음은 저에게 같이 자기를 요구하심으로 저는 이를 사양했으나 빈께서 윽박지르심으로 마지못하여 옷을 한 반쯤 벗고 병풍 속에 들어갔더니 소쌍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빈께서 저희 나머지 옷을 다 빼앗고 강제로 들어와 눕게 하여 남자의 교합하는 형상과 같이 서로 희롱하였습니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세종은 눈을 감았습니다. 소원왕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자빈 봉씨는 부인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억울하옵니다. 저와 그런 것이 아니고 소쌍이 단지와 그런 짓을 한 것입니다. 두녀는 더불어 서로 좋아하여 밤낮 없이 목을 맞대고 혓바닥을 빨았습니다. 저희끼리 한 짓으로 저는 처음부터 그런 일이 없었사옵니다. 세종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그들이 그런 짓을 하는지는 어떻게 알았단 말이냐? 저는 단지 우연히 그들의 야릇한 짓을 보았습니다. 놀라고 떨렸습니다. 그 말에 거짓이 있다면 어떻게 될지 알고 이러느냐? 세자빈 봉씨, 봉과는 하음. 1429년 10월 15일 패출된 휘빈 김씨의 뒤를 이어 세자빈에 책봉되었던 여인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창녕 현감을 지낸 복녀였습니다. 당시 세종대왕은 54세, 세자 이항은 23세였습니다. 무엇이 이 아름다운 세자빈을 이 지경까지 몰고 온 걸까요? 세종은 7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 휘빈 김씨가 주술을 부리다 쫓겨났을 때 세종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세계와 부덕은 물론이고 인물도 아름다워야 한다. 혹시 인물이 아름답지 않다면 또한 불가할 것이다. 그렇게 간택된 것이 봉씨였습니다. 군신들이 모두 그녀의 용모에 만족했다고 실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 왕실의 비빈 중 드물게 공식적으로 아름다운 여인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왜 궁녀와 동침했다는 것일까요? 세종은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대신들은 극형을 주장했습니다. 전하, 이는 천륜을 어긴 대죄옵니다. 마땅히 엄벌에 처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종은 망설였습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번이나 패출을 행한다면 더욱 나라 사람들의 눈과 귀를 놀라게 할 것이므로 나는 이를 매우 염려하여 처리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 휘빈에 이어 또다시 며느리를 쫓아낸다. 이것은 단순히 집안 망신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위신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세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와 세자가 몸소 집안을 올바르게 거느리지 못한 소치이다. 1436년 11월 7일 세종은 사정전에서 전교를 내렸습니다. 봉씨를 폐서인하고 궁 밖으로 내쫓는다는 명이었습니다. 세자빈에 오른 지 7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429년 가을 한양 경복궁. 세종대왕 12년의 일입니다. 당시 세종은 33세, 세자 이항은 16세였습니다. 세종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첫 번째 며느리 휘빈 김씨를 궁에서 내쫓았기 때문입니다.
휘빈 김씨는 세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 기이한 술법을 썼습니다. 세자가 총애하는 궁녀 효동과 덕금의 신발을 훔쳐 불태운 뒤 그 재를 술에 타서 세자에게 먹이려 했던 것입니다. 암수뱀이 교접할 때 흘린 액체를 수건으로 닦아 허리에 차는 압승술까지 시도했습니다. 이 일이 발각되어 휘빈 김씨는 간택 2년 3개월 만에 폐출되었습니다. 세종은 신하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제 동궁을 위하여 배필을 간택할 때에는 마땅히 처녀를 잘 뽑아야 하겠다. 세계와 부덕은 본래부터 중요하나 혹시 인물이 아름답지 않다면 또한 불가할 것이다. 이번에는 외모도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자가 마음에 들어 해야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간택이 시작되었습니다. 후보 처녀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한 후 직접 용모를 보고 뽑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선택된 여인이 바로 하은 봉씨 집안의 딸 봉씨였습니다. 봉씨의 아버지는 창녕 현감을 지낸 봉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봉유래였고 증조할머니는 고려 말 권문세족이었던 기철의 조카였습니다. 명문가는 아니었지만 나름 관직을 지낸 집안이었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신을 막론하고 그녀의 외모에 만족하여 간택했다. 조선 왕실의 비빈 중 드물게 공식적으로 아름다운 여인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1429년 10월 15일 봉씨는 세자빈에 책봉되었습니다. 아버지 봉녀는 종이품 종부시 소윤으로 승진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세종은 새로운 맏며느리에게 온갖 정성을 쏟았습니다. 여사를 불러 연려전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6.25 국가조선에서 왕세자빈이 되려면 마땅히 배워야 할 덕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봉씨가 연려전을 배운 지 며칠 만에 책을 뜰에 던지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것을 배운 후에 생활하겠는가. 세종과 소원왕후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젊은 나이의 패기라고 여기며 넘어갔습니다. 봉씨는 본래 자의식이 강한 여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품이 거칠고 행동이 경솔했다. 그러나 세종은 기대했습니다. 아름다운 며느리니 세자가 총애할 것이고 곧 왕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세자 이항은 봉씨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후궁들과 어울려 놀 뿐 정실인 봉씨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종은 훗날 세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순빈을 총애한다면 투기하고 사나워져서 비록 칼날이라도 또한 가리지 않을 것이며 만약 그 뜻대로 된다면 옛날의 한나라 여후라도 또한 능히 이보다 더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자는 봉씨의 성격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장차 왕비가 되어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된다고 본 것입니다. 봉씨는 외로웠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로 간택되어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정작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홀로 잠들어야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1435년 세종 17년이 되었습니다. 봉씨가 세자빈이 된 지 6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당시 세종은 39세, 세자 이항은 22세, 봉씨의 나이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20대 초중반으로 추정됩니다. 그해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세자의 후궁인 승희 권씨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훗날 현덕 왕후가 되는 권씨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봉씨는 바깥에 새어나갈 정도로 큰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세종이 세자를 불러 타일렀습니다. 여러 후궁들이 있다고는 하나 정부인에게서 아들을 두는 것만큼 귀한 일이 있겠느냐. 세자는 마지못해 잠시 봉씨를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자 봉씨는 놀라운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신도 태기가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세종은 기뻐하며 봉씨의 거처를 조용한 곳으로 옮겨주고 특별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봉씨는 낙태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단한 물건이 형체를 이루어 나왔는데 지금 이불 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이 늙은 궁녀에게 시켜 확인하게 했습니다. 이불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종은 얼마나 아이가 갖고 싶었으면 저럴까 하고 며느리를 동정하면서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봉씨의 마음속 상처는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아이도 없고 후궁은 임신을 했고 세자빈으로서 자신의 위치는 점점 위태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봉씨는 예상치 못한 위로를 찾게 됩니다. 1435년 세종 17년 가을 봉씨의 생활은 점점 더 무너져 갔습니다. 후궁 권씨의 임신 소식 이후
봉씨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품이 술을 즐겨 항상 방 속에 술을 준비해 두고는 큰 그릇으로 연겁 후 술을 마시어 몹시 취하기를 좋아하였다. 봉씨는 매일 밤 술을 마셨습니다. 술이 모자라면 사사로이 집에서 가져와서 마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좋은 음식물을 얻으면 실ong 속에 갈무리해 두고는 손수 그릇 속에 있는 것을 꺼내어서 먹었습니다. 다시 손수 이를 갈무리했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비판합니다. 이것이 어찌 빈이 마땅히 할 짓이겠는가. 하지만 봉씨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외로웠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작은 것들에 집착했던 것입니다. 더 기이한 행동들도 있었습니다. 세자가 종하게 옮겨 거처할 때 봉씨는 시녀들이 쓰는 변소에 가서 벽 틈 사이로 외간 사람을 엿보았다고 합니다. 또 술에 취해 여종들에게 업고 뜰 가운데를 다니게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궁녀들에게 남자를 사모하는 노래를 부르게 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유교 사회에서 양반가의 여성 더군다나 왕세자빈이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음란한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질투와 투기였습니다. 봉씨는 세자의 후궁들, 특히 임신한 권씨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세자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는 궁녀가 있으면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때로는 죽을 만큼 때리기도 했습니다. 세자는 이런 봉씨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더욱 멀리했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봉씨가 세자의 사랑을 받지 못하자 투기했고, 투기하니 세자가 더욱 멀리했고, 멀리하니 봉씨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그런 봉씨에게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 위로는 뜻밖의 곳에서 왔습니다. 궁녀 소쌍이었습니다. 소쌍은 봉씨가 친정에서 데려온 수천궁녀였습니다. 낯선 궁궐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측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주종 관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는 변해갔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소쌍이 자리를 비우면 화를 내기 일쑤였고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봉씨는 소쌍에게 집착했습니다. 소쌍이 자리를 비우면 참지 못했습니다. 나는 비록 너를 매우 사랑하나 너는 그다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봉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소쌍과 가까이 하는 다른 시녀라면 모조리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소쌍과 가까이 하는 시녀를 보기라도 하면 봉씨는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것은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집착이었을까요?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위기에 의한 성폭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쌍은 봉씨의 부름을 두려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봉씨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자신이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친밀감이었을 것입니다. 남편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고 시부모는 자신을 감시했고 궁녀들은 자신을 두려워했습니다. 오직 소쌍만이 자신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실록에는 또 다른 궁녀 단지도 언급됩니다. 봉씨는 훗날 신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쌍과 단지가 밤낮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었고 이는 혼자 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혼자 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말에는 봉씨의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1435년 11월경부터 봉씨와 소쌍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실록은 지난해 동짓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1435년 동지, 그러니까 12월 22일경부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1436년에 들어서면서 봉씨는 소쌍에게 자신의 혀를 빨도록 시켰습니다. 이것이 세종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빈과 소쌍의 관계가 이상하다. 밤마다 함께 있다던데? 이불을 직접 정리하신다던데? 봉씨는 소쌍과 밤을 보낸 후 자신이 직접 이불을 정리했습니다. 원래 세자빈의 잠자리는 궁녀들이 담당하는 것이었는데 봉씨는 이를 거부하고 자신이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불을 세탁하는 일도 최측근에게만 은밀히 지시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려는 행동이었습니다. 소문은 점점 커졌고 마침내 세종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세종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1436년 10월 세종은 직접 소쌍을 불러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됩니다. 1436년 10월 경복궁 내전, 세종은 소쌍을 불러 신문했습니다. 방 안에는 세종과 소원왕후만 있었습니다. 소쌍, 세자빈과 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대로 아뢰거라.
거짓을 말하면 엄벌에 처할 것이다. 소상은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지난해 동짓날에 빈께서 저를 불러 내전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1435년 12월 22일경의 일이었습니다. 다른 여종은 모두 지게문 밖에 있었습니다. 저에게 같이 자기를 요구하시므로 저는 이를 사양했으나 소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빈께서 윽박지르심으로 마지못하여 옷을 한 반쯤 벗고 병풍 속에 들어갔더니 빈께서 저희 나머지 옷을 다 빼앗고 강제로 들어와 눕게 하여 남자의 교합하는 형상과 같이 서로 희롱하였습니다. 세종은 침묵했습니다. 소원왕후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이 한 번뿐이었느냐? 아니옵니다. 그 후로도 여러 번. 소상은 계속 증언했습니다. 빈께서는 잠시라도 제가 자리를 비우면 화를 내셨습니다.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빈의 명령이었으니까요.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권력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세종은 다시 물었습니다. 다른 궁녀는 없었느냐? 소상이 대답했습니다. 단지라는 궁녀도 있었습니다. 빈께서는 단지와도 밤낮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세종은 봉씨를 불렀습니다. 봉씨는 부인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저와 그런 것이 아니고 소상이 단지와 그런 짓을 한 것입니다. 두녀는 더불어 서로 좋아하여 밤낮 없이 목을 맞대고 혓바닥을 빨았습니다. 저희끼리 한 짓으로 저는 처음부터 그런 일이 없었사옵니다. 세종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그들이 그런 짓을 하는지는 어떻게 알았단 말이냐? 저는 단지 우연히 그들의 야릇한 짓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신고하지 않았느냐? 봉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종은 세자 이항을 불렀습니다. 세자는 말했습니다. 전하, 신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빈의 거친 성품과 이상한 행동들을 말입니다. 신은 빈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시녀와 함께 잤는지를. 빈이 뭐라 하던가? 빈은 세자를 사랑하지만 세자는 저를 사랑하지 않으니 혼자 자는 것이 너무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순빈을 총애한다면 투기하고 사나워져서 비록 칼날이라도 또한 가리지 않을 것이며 만약 그 뜻대로 된다면 옛날의 한나라 여후라도 또한 능히 이보다 더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자는 봉씨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세종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실 봉씨의 문제 행동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실록은 봉씨의 다른 죄목들도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째, 투기가 심했습니다. 세자의 후궁들, 특히 임신한 권씨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둘째, 사치가 심했습니다. 궁중 물품을 함부로 친정에 보냈습니다. 셋째, 술주정이 심했습니다. 매일 밤 술에 취해 궁녀들을 괴롭혔습니다. 넷째, 예법을 어겼습니다. 남편의 생일도 챙기지 못할 만큼 예법에 소홀했습니다. 다섯째, 거짓말을 했습니다. 임신을 거짓으로 꾸며 왕과 왕씨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궁녀와 동침했습니다. 세종은 신하들을 모았습니다. 대신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전하, 이는 천륜을 어긴 대죄옵니다.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당시 궁녀들끼리 동성애를 하면 곤장 100대를 때린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세자빈이 이런 짓을 했으니. 하지만 세종은 고민했습니다. 실록에는 세종의 고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일은 모두 가벼움으로 만약 소상의 사건만 아니면 비록 내버려 두어도 좋겠지만은 뒤에 소상의 사건을 듣고 난 후로는 내 뜻은 단연코 세자빈을 폐하고자 한다. 결국 동성애 문제가 결정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종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2번이나 폐출을 행한다면 더욱 나라 사람들의 눈과 귀를 놀라게 할 것이므로 나는 이를 매우 염려하여 처리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 7년 전 휘빈 김씨에 이어 또다시 며느리를 쫓아낸다? 이것은 왕실의 수치였습니다. 세종은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와 세자가 몸소 집안을 올바르게 거느리지 못한 소치이다. 이것은 사과였습니다. 왕으로서, 시아버지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입니다. 1436년 10월 26일 세종은 봉씨를 폐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 사정전에서 정식으로 전교를 내렸습니다. 세자빈 봉씨를 폐서인하고 궁 밖으로 내쫓는다는 명이었습니다. 세자빈에 오른 지 7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1436년 봄부터 여름까지 경복궁 안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빈께서 요즘 이상하다던데. 무엇이? 궁녀 소상을 너무 총애하신다는구나. 잠시라도 곁을 떠나면 화를 내신다더라. 설마. 하지만 소문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세자빈께서 직접 이불을 정리하신다던데. 그게 무슨 이상한 일이람? 원래 궁녀들이 하는 일인데 이제는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신단다. 오직 소상에게만 은밀히 세탁을 맡기신다더라. 늙은 상궁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시는 게 틀림없어. 궁궐은 좁았습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수백 명의 궁녀와 내시들이 사는 곳에서 비밀을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더 구체적인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소상이 비nej 처소에서 밤을 보낸다던데. 다른 궁녀들은 모두 밖에서 자는데 소상만 안에서 잔다더라. 그것뿐이 아니야. 소상과 가까이 지내는 궁녀를 보기만 하면 세자빈께서 직접 매질을 하신다던데. 직접? 궁녀에게 시키지도 않고? 그래. 시와 때를 가리지 않으시고 때로는 죽을 만큼 때리신단다. 이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세자빈의 다른 이상한 행동들도 궁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매일 밤 술을 드신다던데. 큰 그릇으로 연거푸 마시어 몹시 취하기를 좋아하신다더라. 술이 모자라면 사사로이 친정에서 가져오신단다. 또 다른 궁녀가 말했습니다. 좋은 음식을 얻으면 실ong 속에 숨겨두고 혼자 드신다던데. 손수 꺼내고 손수 감추신단다. 세자빈께서 그런 일을 직접 하신다고? 이것이 어찌 빈이 마땅히 할 짓인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세자께서 종학에 계실 때 빈께서 시녀들의 변소에 가셔서 벽 틈으로 외간 사람을 엿보셨다던데. 거짓말. 정말이야. 여러 궁녀가 보았다네. 또 술에 취해 여종들에게 엎혀서 뜰을 다니신다더라. 심지어 궁녀들에게 남자를 사모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셨다는구나. 궁녀들은 쑥덕거렸습니다. 이게 과연 세자빈께서 하실 일인가? 다음 왕비가 되실 분이. 소문은 점점 커졌고 결국 세종과 소원왕후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세종은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소문일 뿐이다. 하지만 소원왕후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소원왕후는 은밀히 측근 상궁을 시켜 봉씨의 처소를 지켜보게 했습니다. 며칠 후 상궁이 보고했습니다. 중전마마, 소문이 사실인 듯합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소상이 밤마다 빈의 처소에 들어가 아침에 나옵니다. 다른 궁녀들은 모두 밖에서 자는데. 소원왕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 우연히 목격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세종 18년 1436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원왕후가 우연히 봉씨의 처소 근처를 지나가다가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비록 너를 매우 사랑하나 너는 그다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봉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옵니다, 마마. 저도. 소상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원왕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자리를 떴지만 마음속에는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얼마 후 더 충격적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한 궁녀가 우연히 목격한 장면이었습니다. 1436년 어느 날 그 궁녀는 급한 일로 빈의 처소 근처를 지나가다가 살짝 열린 문틈으로 안을 보게 되었습니다. 봉씨가 소상에게 혀를 빨도록 시키고 있었습니다. 궁녀는 황급히 자리를 떴지만 이 일을 상궁에게 보고했고 상궁은 소원왕후에게, 소원왕후는 세종에게 보고했습니다. 세종은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7년 전 첫 번째 며느리 휘빈 김씨를 쫓아낸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궁궐 안에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나라 사람들이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왕실이 며느리 하나 제대로 간택하지 못하는가? 세자빈을 2번이나 바꾸다니. 이번에 또 봉씨를 쫓아낸다면? 세종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2번이나 폐출을 행한다면 더욱 나라 사람들의 눈과 귀를 놀라게 할 것이므로 나는 이를 매우 염려하여 처리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 대신들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전하, 차라리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궁녀들끼리의 일로 치부하고. 하지만 다른 이는 반대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이는 천륜을 어긴 대죄입니다.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세종은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한편 봉씨의 아버지 봉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1436년 7월 12일 복녀가 병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폐출이 결정되기 불과 3개월 전의 일이었습니다. 만약 복녀가 살아 있었다면 딸의 일로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까요? 훗날 야사에서는 복녀가 딸을 자결하게 하고 본인도 자결했다는 이야기가 퍼졌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복녀는 딸이 폐위되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10월이 되었습니다. 세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직접 소상을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1436년 10월 어느 날 경복궁 내전, 세종은 소상을 불러 신문했습니다. 방 안에는 세종과 소원왕후만 있었습니다. 소상, 세자빈과 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대로 아뢰거라. 소상은 몸을 떨었습니다. 54세의 세종대왕 앞에서, 조선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하, 저는 두려워 말고 사실대로만 아뢰거라. 내게 죄를 묻지는 않을 것이다. 소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지난해 동짓날에 빈께서 저를 불러 내전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1435년 12월 22일경의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이었습니다. 다른 여종은 모두 지게문 밖에 있었습니다. 빈께서 저에게 같이 자기를 요구하심으로 저는 이를 사양했으나, 세종이 물었습니다. 사양했다고? 예, 전하. 저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빈께서 윽박지르심으로 마지못하여 옷을 한 반쯤 벗고 병풍 속에 들어갔습니다. 소원왕후가 눈을 감았습니다. 소상은 계속했습니다. 빈께서 저희 나머지 옷을 다 빼앗고 강제로 들어와 눕게 하여 남자의 교합하는 형상과 같이 서로 희롱하였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종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이 한 번뿐이었느냐? 아니옵니다. 그 후로도 여러 번, 거의 매일 밤, 내가 원해서였느냐? 소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저는 두려웠습니다. 빈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증언이었습니다. 이것은 합의된 관계가 아니라 위기에 의한 강요였던 것입니다. 세종이 물었습니다. 빈이 너를 어떻게 대했느냐? 빈께서는 잠시라도 제가 자리를 비우면 화를 내셨습니다. 다른 궁녀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빈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비록 너를 매우 사랑하나 너는 그다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소원왕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종이 다시 물었습니다. 혀를 빨았다는 것은 사실이냐? 소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전하. 올해 들어서 빈께서 저에게 혀를 빨도록 명하셨습니다. 그것을 누가 보았느냐? 한 궁녀가 우연히 문틈으로 보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로 궁중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세종은 봉씨를 불렀습니다. 봉씨가 들어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미 무슨 일인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세자빈, 소상과 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봉씨는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억울하옵니다. 저와 그런 것이 아니고 소상이 단지와 그런 짓을 한 것입니다. 단지? 예. 소상과 단지, 두녀는 더불어 서로 좋아하여 밤낮 없이 목을 맞대고 혓바닥을 빨았습니다. 저희끼리 한 짓으로 저는 처음부터 그런 일이 없었사옵니다. 세종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그들이 그런 짓을 하는지는 어떻게 알았단 말이냐? 봉씨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저는 단지 우연히 그들의 야릇한 짓을 보았습니다. 놀라고 떨렸습니다. 보았다면 왜 그때 즉시 신고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궁중의 법도를 어긴 일이라는 것을 몰랐느냐? 봉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종이 계속 물었습니다. 그리고 소상이 증언한 내용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지난해 동짓날 너는 소상에게 무엇을 했느냐? 봉씨는 침묵했습니다. 세종은 세자 이항을 불렀습니다. 23세의 세자가 들어왔습니다. 세자, 네가 아는 바를 아뢰거라. 세자가 말했습니다. 전하, 신은 빈의 이상한 행동들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어떤 행동들이냐? 소상을 지나치게 총애하는 것, 소상과 가까이 지내는 궁녀들을 폭행하는 것, 그리고 세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신이 빈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시녀와 함께 자는지를. 빈이 뭐라 하던가? 빈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자를 사랑하지만 세자는 저를 사랑하지 않으니
혼자 자는 것이 너무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신은 빈을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총애하는 기색을 보이면 빈은 투기하고 사나워져서 칼날도 가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세종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빈을 멀리했다는 것이냐? 예, 전하. 신은 빈이 왕비가 되어 권력을 잡는다면 어떻게 될지 두려웠습니다. 봉씨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자께서 저를 사랑하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외로웠습니다. 7년 동안 홀로 잠들어야 했습니다. 세종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외로웠다 한들 그것이 궁녀와 동침할 이유가 되느냐? 왕세자빈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예법이 있는 법이다. 봉씨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세종은 신하들을 불러 의견을 물었습니다. 대신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전하, 이는 천륜을 어긴 대제옵니다. 당시 궁녀들끼리 동성애를 하면 곤장 100대를 때린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세자빈이 이런 짓을 했으니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는 말했습니다. 전하, 이미 한 번 며느리를 폐출하셨는데 또다시 폐출하시면 왕실의 위신이. 세종이 말했습니다. 나머지 일은 모두 가벼움으로 만약 소쌍의 사건만 아니면 비록 내버려 두어도 좋겠지만은 뒤에 소쌍의 사건을 듣고 난 후로는 내 뜻은 단연코 세자빈을 폐하고자 한다. 결국 동성애 문제가 결정타였던 것입니다. 1436년 10월 26일 세종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자빈 봉씨를 폐출한다. 1436년 10월 26일 경복궁 사정전. 이날은 봉씨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세종은 대신들을 모아놓고 봉씨의 죄목을 하나하나 나열했습니다. 실록은 세종이 밝힌 폐출 이유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업을 거부했습니다. 세종이 며느리 교육을 위해 여사에게 연려전을 가르치게 했는데 봉씨가 이를 배운 지 며칠 만에 책을 뜰에 던지면서 말하기를 내가 어찌 이것을 배운 후에 생활하겠는가 하면서 학업 받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둘째, 거짓 임신을 했습니다. 세자의 후궁인 승희권씨가 임신을 하자 세자빈은 후사가 없는 자신의 위치가 위협받을 것을 두려워했고 자신도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이후 유산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했다. 셋째, 투기가 심했습니다. 승희권씨를 못살게 구는 등 파행을 일삼았고 세자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는 궁녀가 있으면 직접 폭행했다. 넷째, 술주정과 사치가 심했습니다. 성품이 술을 즐겨 항상 방 속에 술을 준비해 두고는 큰 그릇으로 연겁 후 술을 마시어 몹시 취하기를 좋아하였다. 또한 좋은 음식물을 얻으면 실ong 속에 갈무리해 두고서는 손수 그릇 속에 있는 것을 꺼내어서 먹었다. 다섯째, 예법을 어겼습니다. 세자가 종학에 옮겨 거처할 때 시녀들의 변소에 가서 벽 틈 사이로 외간 사람을 엿보았고 술에 취해 여종들에게 업고 뜰 가운데를 다니게 했으며 궁녀들에게 남자를 사모하는 노래를 부르게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째, 1435년 11월경부터 세자빈은 자신이 부리는 궁녀 소쌍과 동침하였고 1436년 소쌍에게 자신의 혀를 빨도록 시켰으나 세종에게 발각되었다. 세종은 말했습니다. 나머지 일은 모두 가벼움으로 만약 소쌍의 사건만 아니면 비록 내버려 두어도 좋겠지만은 뒤에 소쌍의 사건을 듣고 난 후로는 내 뜻은 단연코 세자빈을 폐하고자 한다. 대신들 중 일부는 극형을 주장했습니다. 전하, 이는 천륜을 어긴 대제옵니다. 마땅히 사약을 내리시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비록 죄는 크나 목숨까지 앗을 수는 없다. 패서 인하여 궁 밖으로 내치는 것으로 족하다. 이것은 세종의 자비였을까요? 아니면 왕실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종 역시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 세자는 전에 김씨를 패했는데 또 봉씨를 패하게 되니 이것은 나와 세자가 몸소 집안을 올바르게 거느리지 못한 소치이다. 이것은 사과였습니다. 신하들과 백성들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10월 26일 폐출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교는 11월 7일에 내려졌습니다. 그 12일 동안 세종은 고민했습니다. 정말 이것이 옳은 선택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하지만 결국 11월 7일 세종은 사정전에서 정식으로 전교를 내렸습니다. 세자빈 봉씨를 폐서인하고 궁 밖으로 내친다.
봉 씨는 궁녀복을 벗고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세자빈에 오른 지 7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입궁했을 때는 1429년, 그녀의 나이는 아마 10대 후반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폐출될 때는 1436년 20대 중반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빛나야 할 시절을 그녀는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보냈습니다. 봉 씨는 궁궐문을 나섰습니다.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 봉녀는 이미 3개월 전인 7월 12일에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어머니나 형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폐서인이 된 딸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친정으로 돌아간 봉 씨를 아버지 봉녀가 허리띠를 풀어 딸의 목에 감고 말했다. 자, 목을 매달아라. 다시 태어날 때는 사내가 되어서 나오너라.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봉녀는 딸이 폐출되기 3개월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 야사는 아마도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것입니다. 봉 씨의 비극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을까요? 실제로 봉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폐출 이후 봉 씨의 행방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언제 죽었는지,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는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유일한 여성 동성애자로 역사에 남았다는 것입니다. 한편 소쌍과 단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록에는 두 궁녀의 처벌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당시 법에 따르면 시녀와 종들이 서로 동침하면 곤장 70대를 때려 처벌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소쌍과 단지는 궁녀복을 벗고 곤장을 맞은 후 궁 밖으로 쫓겨났을 것입니다. 야사에서는 두 궁녀가 사형당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실록에는 봉 씨에 대한 이야기만 실려 있고 두 궁녀가 이후 어떻게 되었는가는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폐출 후 세종은 즉시 새로운 세자빈을 간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처녀가 없었습니다. 이미 2번이나 세자빈을 폐출한 마당에 어느 집안에서 감히 딸을 세자빈으로 보내려 하겠습니까? 세종은 세자의 후궁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딸을 낳은 승희 권씨를 세자빈으로 올렸습니다. 훗날 현덕 왕후가 되는 권씨였습니다. 1437년 세종 19년에 권씨가 정식으로 세자빈에 책봉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봉 씨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녀를 잊지 않았습니다. 1436년 11월 7일 봉 씨가 궁을 떠난 후 조선 왕실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종의 부인 소혼 왕후는 즉시 궁궐 내에서 일어나는 궁녀들의 음행을 일제조사했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비 소혼 왕후는 이후 궁궐 내에서 일어나는 궁녀들의 음행을 조사해 동성애를 뿌리 뽑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다. 궁녀들 사이에 있었던 비슷한 관계들이 모두 적발되어 처벌받았습니다. 곤장 100대를 맞은 궁녀들도 있었고 궁 밖으로 쫓겨난 이들도 있었습니다. 봉 씨 사건 이후 궁중의 기강은 한층 엄격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봉 씨는 정말 동성애자였을까요?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단순하게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봉 씨는 세자를 사랑했습니다. 세자를 사랑하지만 세자는 저를 사랑하지 않으니 혼자 자는 것이 너무 외로웠다는 그녀의 말이 이를 증명합니다. 또한 봉 씨는 세자의 후궁 권씨가 임신했을 때 극심한 질투를 보였습니다. 이건 역시 세자에 대한 애정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소쌍과의 관계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이것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위로였을 것입니다. 혼자서는 견딜 수 없는 밤들을 함께 해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소쌍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소쌍은 처음에 거절했지만 빈께서 윽박지르심으로 마지못하여 라고 증언했습니다. 이것은 합의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권력 관계 속에서 일어난 강요였습니다. 현대의 용어로 말하자면 이것은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종은 이것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세종은 나머지 일은 모두 가볍다고 말했습니다. 투기, 사치, 술주정, 거짓말, 이 모든 것은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쌍의 사건만큼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당시 조선 사회는 유교 국가였습니다. 남녀의 구별이 엄격했고 특히 동성 간의 성적 관계는 천륜을 어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더군다나 봉 씨는 장차 왕비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조선의 국모가 될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 이것은 왕실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세종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봉 씨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외로움의 무서움입니다. 봉 씨는 7년 동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로 간택되었지만 정작 남편은 그녀를 멀리했습니다. 그 외로움은 그녀를 점점 이상한 행동으로 몰아갔습니다. 술, 사치, 폭력, 그리고 금지된 관계. 만약 세자가 조금이라도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다면, 만약 세종과 소헌왕후가 그녀의 외로움을 알아차렸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둘째, 권력과 신분이 주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봉 씨는 조선 최고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세자빈이었습니다. 장차 왕비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권력과 신분이 그녀에게 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셋째, 인간의 감정은 법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선은 엄격한 유교 국가였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 남녀의 구별이 엄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법과 예법이 인간의 외로움을, 사랑에 대한 갈망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봉 씨 사건 이후 조선 왕실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봉 씨는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유일한 여성 동성애자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말 동성애자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외로웠던 한 여인이었을까요? 사랑받고 싶었지만 사랑받지 못했던 한 여인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 역시 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권력과 신분 이전에 외로움을 느끼고 사랑을 갈망하고 위로가 필요했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죄인으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천륜을 어긴 죄인으로? 아니면 시대의 희생양으로? 권력의 피해자로? 아니면 가해자로? 이것은 여러분이 판단할 몫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사랑이란 무엇인가? 외로움은 사람을 어디까지 몰고 가는가? 권력과 신분이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가? 인간의 감정을 법과 예법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590년 전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한 질문들입니다. 지금까지 세자빈 봉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역사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이것이 정말 중전마마의 비녀란 말인가? 1882년 겨울 한양 종로 거리. 눈발이 휘날리는 밤이었습니다. 한 전당포의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얼굴을 깊이 가린 중년 여인이 사방을 살피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전당포 주인이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순간 그의 손이 공중에 멈췄습니다. 촛불 아래서 황금빛으로 빛나는 봉황 문양. 정교하게 새겨진 왕실 표식. 이것은 분명 왕실에서만 사용하는 비녀였습니다. 조선 왕실. 팔도를 허령하던 권력의 정점. 500년 역사를 자랑하던 왕조. 그런데 왕비의 비녀가 전당포에 잡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왕실의 빚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 누구에게 돈을 빌렸을까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 끝까지 봐주시면 조선 왕실 몰락의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1882년 음력 11월 13일 한양은 매서운 겨울 추위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종로 거리의 상점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종로 2가에 자리한 한 전당포. 덕성당이라는 간판이 걸린 이곳은 한양에서도 제법 이름난 전당포였습니다. 주인 박상주는 54세. 그의 할아버지가 순조 때 이 전당포를 열었고 아버지를 거쳐 이제 그가 3대째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이 일을 해오며 온갖 물건을 다 봤습니다. 양반 가문의 족자 선비들의 서적, 가난한 백성들의 농기구, 기생들의 비녀. 하지만 오늘 그가 보게 될 물건은 평생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나으리, 이것 좀 맡아주시겠습니까? 얼굴을 깊이 가린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궁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인 궁궐에서 일하는 중급 궁녀였습니다. 박상주는 30년 경험으로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이 여인은 보통 궁녀가 아니었습니다. 옷차림새, 말투, 기품, 왕실 내전에서 중전마마를 가까이 모시는 상궁임이 분명했습니다. 보따리를 풀어보시지요. 박상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궁이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비단 보자기 안에 작은 나무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황금빛 광채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상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봉황 장식, 정교하게 새겨진 구름 문양, 그리고 비녀 밑동에 새겨진 작은 글씨 내수사. 내수사, 왕실 재정을 관리하는 관청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왕실 물품이었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물건이 아니라 왕비가 직접 사용하는 비녀였습니다. 박상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뼈까지 떨렸습니다.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조선 개국 이래 500년 역사에서 왕실 물품이 전당포에 온 적이 있었던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나으리, 상궁이 애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전마마께서 큰 어려움에 처해 계십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박상준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비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왕실 물품을 전당 잡았다는 것이 알려지면 자신도 가족도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전마마, 즉 왕비가 곤경에 처해 있다는데, 그렇다면 왕실 전체가 위기라는 뜻이 아닙니까? 빌려드릴 수 있는 돈이. 박상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산했습니다. 이 비녀의 실제 가치는 얼마일까요? 순금의 정교한 세공, 왕실 장인의 손길, 최소 은 200냥은 좋게 됩니다. 어쩌면 은 300냥이 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은 50냥을 제시했습니다.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실제 가치의 4분의 1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였습니다. 은 50냥입니다. 상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격을 깎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은 50냥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으리. 중전마마께서 아실 것입니다. 상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은 50냥을 품에 안고 전당포를 나섰습니다. 눈발이 더욱 거세게 휘날렸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상준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비녀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비녀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실 500년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가 지금 자신의 손 안에서 전당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왕실에 무슨 일이? 그는 비녀를 조심스럽게 비단 보자기에 싸서 금고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내에게도 아들에게도. 이것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또 다른 궁녀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은으로 만든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왕실 표식이 새겨진 은주전자였습니다. 2달 후 또 다시 궁녀가 왔습니다. 비단 병풍이었습니다. 왕실에서만 사용하는 특별한 자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로 왕실 물품이 하나둘 시중에 흘러나왔습니다. 박상준의 전당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양 곳곳의 전당포와 골동품 상점에 왕실 물품이 나타났습니다. 궁궐의 도자기, 비단 제품, 금은, 장신구, 심지어 왕실 가구까지 값진 물건들이 헐값에 팔려나갔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한양 전체로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림으로 시작했습니다. 듣자 하니 궁궐에서 물건이 빠져나온다더군. 설마 그럴 리가. 왕실이 그 지경까지야. 하지만 소문은 점점 구체적이 되어갔습니다. 내가 직접 봤네. 종로 전당포에 왕실 비녀가 있더란 말일세. 저자거리에 왕실 은그릇이 나왔다는군. 양반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궁궐이 파산했다더라. 중전마마께서 굶주리신다던데. 이제 나라가 끝이로구나. 백성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왕실도 저 지경인데 우리야 말해 무엇하리. 나라가 망하는 소리가 들린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왕실은 하늘처럼 높고 바다처럼 넓다고 믿어왔습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굶주려도 나라가 아무리 가난해도 왕실만큼은 풍족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실이 전당포에 물건을 맡긴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박상준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에서 관군이 쳐들어와 그를 잡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역적으로 몰려 삼족이 멸한다는 꿈이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다. 걱정 마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왕실의 일시적 곤란이 아니라는 것을, 조선 왕조 500년 역사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과연 무엇이 조선 왕실을 이 지경까지 몰고 온 것일까요? 왕실의 빚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누구에게 돈을 빌렸을까요? 그리고 빌린 돈은 모두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840년대로 돌아가겠습니다. 헌종에서 철종으로 이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조선은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의 세도 정치 전성기였습니다. 왕은 있으되 권력은 없었습니다. 진짜 권력은 외척 가문이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 왕실 재정은 오히려 탄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내수사라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왕실 재정을 전담 관리하는 곳입니다. 내수사는 막강한 재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궁방전이었습니다. 왕실이 소유한 토지를 말합니다. 전국 8도에 걸쳐 광활한 토지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나오는 쌀과 곡식이 왕실 재정의 기둥이었습니다. 둘째, 곡물이었습니다. 각 지방에서 특산물을 왕실에 바쳤습니다. 전라도에서는 쌀이, 경상도에서는 해산물이, 평안도에서는 직물이 올라왔습니다. 셋째, 진상품이었습니다. 계절마다, 명절마다 전국에서 귀한 물건들이 궁궐로 올라왔습니다. 최고급 인삼, 꿀, 과일, 생선, 산나물. 왕실 식탁은 늘 풍성했습니다. 한 해 수입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대략 은 수십만 양에 달했다고 합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수백억 원에 이릅니다. 왕실의 소비 또한 화려했습니다. 1844년 헌종의 계비간택이 있었습니다. 왕실 혼례입니다. 얼마나 들었을까요? 은 10만 양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현재 가치로 약 100억 원입니다. 혼례 준비는 몇 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최고의 장인들이 모였습니다. 비단을 짜고 금은 세공을 하고 가구를 만들었습니다. 혼례 당일 궁궐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붉은 비단이 궁궐을 뒤덮었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왕실의 혼례는 이래야 하는 것이오. 백성들이 보고 나라의 위엄을 느껴야 하지 않겠소? 대신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왕세자 책봉식은 더 성대했습니다. 은 8만 양이 들어갔습니다. 며칠 동안 잔치가 이어졌습니다. 전국에서 올라온 진상품으로 상을 차렸습니다. 국장, 즉 왕실 장례식은 가장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은 15만 양. 장례 기간만 3년입니다. 그 3년 동안 온갖 제례와 의식이 계속되었습니다. 왕실의 체면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백성들이 우습게 봅니다. 이것이 당시의 논리였습니다. 조선은 성리학을 국시로 삼은 나라였습니다. 예법과 격식을 무엇보다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때부터 문제는 싹트고 있었습니다. 안동 김씨 일가를 보겠습니다. 김조순, 김작은, 김문근으로 이어지는 이 가문은 순조, 헌종, 철종 3대에 걸쳐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권력을 유지했을까요? 왕실 재정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내수사의 주요 직책을 자기 사람들로 채웠습니다. 전국 각지의 궁방전 관리도 안동 김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흉년이라 수확이 적습니다. 도적이 들어 창고가 털렸습니다. 운송 중에 배가 난파되었습니다. 온갖 핑계가 동원되었습니다. 그 뒤에는 착복이 있었습니다. 왕실로 가야 할 쌀의 절반을 빼돌렸습니다. 진상품으로 올라가야 할 비단을 시장에 팔아버렸습니다. 풍양 조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만영으로 대표되는 이 가문도 왕실 재산에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왕실의 금고는 아직 넉넉했습니다. 왜일까요? 500년 동안 쌓아온 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 초기부터 차곡차곡 모아온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1850년대가 지나갔습니다. 1860년대가 시작되었습니다. 1863년 12월 8일 철종이 승하했습니다. 33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후사가 없었습니다.
대왕 대비 신정왕후 조씨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풍양 조씨 집안 사람이었던 그녀는 안동 김씨의 세도를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사람은 흥선군 이하응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1852년생, 당시 12세였던 명복. 그가 바로 고종입니다. 왜 그를 선택했을까요? 첫째, 어렸기 때문입니다. 12세 소년이라면 조대비가 수렴청정을 하며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버지 흥선군이 야심가였기 때문입니다. 안동 김씨 세도 정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1864년 1월 21일 고종이 즉위했습니다.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에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후 273년 동안 폐허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흥선군은 흥선대원군으로 봉해졌습니다. 1821년생으로 당시 43세였던 그는 어린 아들을 대신해 섭정을 시작했습니다. 조선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야망은 컸습니다. 그는 과감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서원 철폐. 전국에 무려 600여 개가 넘는 서원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면세 특권을 누리며 온갖 폐단을 일으켰습니다. 흥선대원군은 47개만 남기고 모두 철폐했습니다. 진실로 백성에게 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비록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유생들이 반발했지만 그는 밀어붙였습니다. 호포제 실시.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징수했습니다. 조선 개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양반들이 거세게 반발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통치 규범 재정비, 대전회통, 육전조례 같은 법전을 편찬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법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경복궁 중건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경복궁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조선의 법궁을 복원하여 왕실의 위엄을 되찾겠습니다. 1865년 4월 흥선대원군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조정은 술렁이었습니다. 경복궁을 짓는다고? 273년 동안 폐허로 남아있던 것을 지금 짓겠다니 돈이 얼마나 들겠소?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결련했습니다. 경복궁 중건. 이것은 단순한 건축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왕권 강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안동 김씨 세도 정치가 끝났음을 천하에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웅장한 계획이 왕실 파산의 시작이 될 줄은. 1865년 음력 4월 2일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대왕 대비 신정왕후가 경복궁 중건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경복궁은 우리 왕조가 한양의 도읍을 정할 때 처음 지은 정궁입니다. 태조 이성계께서 지으신 이래 조선 왕조의 상징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의 참화로 불타버린 지 273년. 이제 다시 세워 조선의 위엄을 되찾겠습니다. 고종은 14세.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왕으로서 처음 하는 큰 사업이었습니다. 음력 4월 13일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영건도감이라는 특별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총책임자는 흥선대원군이었습니다. 목표는 웅대했습니다. 궁궐 건물만 500여 채, 최종 규모는 7,225칸. 이것은 임진왜란 이전의 경복궁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한 규모였습니다. 처음 완공 당시 경복궁은 390여 칸이었습니다. 세종대왕 때 확장하여 약 1000칸이 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불타기 직전에는 약 2000칸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흥선대원군은 7225칸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3배가 넘는 규모였습니다. 왜 이렇게 크게 지으려 했을까요? 왕권 강화.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화려한 궁궐을 지어 왕실의 권위를 드높이고 백성들에게 조선의 힘을 보여주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필요했을까요?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당시 조선 1년 예산의 10배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이었습니다. 조선 1년 예산이 대략 은 20만 냥 정도였습니다. 경복궁 중건에는 은 200만 냥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2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 돈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흥선대원군은 원납전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원납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원에서 납부하는 돈입니다. 자발적 기부금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1865년 4월 4일
흥선대원군이 먼저 은 3만 냥을 내놓았습니다. 왕실도 내탕금 은 10만 냥을 출연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대원군께서도 사제를 내놓으셨고 왕실도 내탕금을 내놓으셨으니 신하들과 백성들도 마땅히 동참해야 하지 않겠소? 강제였습니다. 양반, 백성, 종친, 상인할 것 없이 모두에게 돈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백성들은 원납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원망하며 납부하는 돈, 원납전이로구나. 돈을 많이 낸 사람에게는 벼슬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납속책이라고 했습니다. 은 1000냥을 내면 종육품 벼슬을 주었습니다. 은 3000냥을 내면 종사품, 은 5000냥을 내면 정산품을 주었습니다. 매관매직이었습니다. 조선 개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벼슬을 산다니 이게 나라냐. 선비들이 분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과거 시험 합격증까지 팔았습니다. 이것을 매과라고 했습니다. 은 2000냥만 내면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도 합격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선이 망하는구나. 한숨 소리가 들렸지만 흥선대원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865년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광화문, 근정전, 강령전, 교태전, 궁궐의 주요 건물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6월에는 광화문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9월에는 근정전 터를 닦았습니다. 10월에는 창경궁에 있던 자경전을 헐어서 목재로 사용했습니다. 전국에서 인부들이 모였습니다. 하루에 일하는 인부가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목수, 석공, 화공, 야장, 온갖 장인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승려들까지 동원했습니다. 조선은 억불정책을 펴던 나라였습니다. 승려들은 평소에 천대받았습니다. 하지만 경복궁을 짓는 데는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승려 중에 목수와 석공 기술이 있는 자들을 모집하라. 1865년 5월 영건도감의 건의였습니다. 고종이 허락했습니다. 전국 사찰에서 승려 장인들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1866년 3월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제목장에 불이 났습니다. 준비해둔 목재가 모두 타버렸습니다. 공사는 크게 지연되었습니다. 다시 목재를 구해야 했습니다. 강원도와 경상도의 산림을 베어냈습니다. 심지어 왕릉의 산림까지 벌목했습니다. 능침의 나무를 벤다니 유생들이 항의했지만 흥선대원군은 강행했습니다.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원납전으로 거두어들이는 돈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백성들도 양반들도 더 이상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낼 돈이 없었습니다. 1866년 11월 흥선대원군은 새로운 방법을 내놓았습니다. 당백전 발행입니다. 당시 조선에서 쓰던 화폐는 상평통보, 일명 엽전이었습니다. 1전짜리와 2전짜리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구리로 만든 동전입니다. 흥선대원군은 100전짜리 동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름을 당백전이라고 지었습니다. 문제는 당백전의 실제 가치였습니다. 크기는 엽전보다 조금 클 뿐이었습니다. 지름이 약 4.5cm, 무게는 약 16g, 들어간 구리의 양은 56전 정도였습니다. 명목만 100전이지 실제로는 56전 가치밖에 안 되는 화폐를 만든 것입니다. 정부는 당백전을 마구 찍어냈습니다. 하루에 수만 개씩 만들었습니다. 공사 비용으로 지불했습니다. 인부들 급여로 주었습니다. 상인들에게 물건값으로 주었습니다. 당백전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경제 원리를 무시한 대가였습니다. 돈은 넘쳐나는데 물건은 그대로. 당연히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1866년 12월 쌀 1석의 가격은 은 78냥이었습니다. 2년 후인 1868년에는 무려 은 4,445냥으로 뛰었습니다. 600%의 초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쌀값만 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물가가 올랐습니다. 옷감, 땔감, 기름, 소금, 생활필수품 가격이 10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어제 하루 먹고 살 수 있던 돈으로 오늘은 한 끼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나라가 백성을 죽이고 있다. 한양 거리에서 아우성이 났습니다. 위조 당백전까지 나타났습니다. 당백전은 엽전과 생김새가 비슷했습니다. 게다가 명목상으로는 100전이지만 실제 금속값은 56전밖에 안 됩니다. 위조범들이 눈독을 들였습니다. 구리 56전 어치를 들여서 100전짜리를 만들 수 있다니
얼마나 큰 이익입니까? 위조 당백전이 범람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1867년 5월 당백전은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발행한 지 불과 6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이미 조선 경제는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최익현이라는 유생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경복궁 중건을 중단하소서. 원납전과 당백전으로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흥선대원군은 분노했습니다. 최익현을 귀양 보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계속되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집념은 대단했습니다. 1867년 11월 16일 드디어 근정전이 완성되었습니다. 고종은 근정전에 앉아 백관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옛날에 태조께서는 새로 큰 도읍을 세우고 경복궁이라는 대궐에서 거처하셨습니다. 앞에는 남산이고 뒤에는 삼각산이라 바로 천지의 중간에 있는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제 경복궁이 다시 완성되어 조선의 위엄을 되찾았습니다. 고종은 감격했습니다. 16세의 어린 왕은 자신의 시대에 경복궁이 부활한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1868년 7월 2일 경복궁이 최종 완공되었습니다. 고종과 왕실이 경복궁으로 이어했습니다. 경복궁은 완성되었습니다. 조선의 위엄을 되찾았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경복궁은 완성되었지만 왕실의 금고는 텅 비어버렸다는 것을, 백성들은 원망에 차 있다는 것을, 그리고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1873년 11월 2일 흥선대원군이 실각했습니다. 고종이 22세가 되어 친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대원군 시절 탄압받았던 유생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최익현을 비롯한 선비들이 고종에게 직접 정사를 보라고 요구했습니다. 고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버지를 물러나게 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운현궁으로 물러났습니다. 10년 동안의 섭정이 끝난 것입니다. 누가 권력을 잡았을까요? 1851년생인 왕비민씨, 명성황후가 권력의 중심에 섰습니다. 1866년 16세의 나이로 왕비가 된 그녀, 1873년에는 23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7년 동안 궁궐 생활을 하며 정치를 배웠습니다. 똑똑하고 영민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친정 오빠들과 일가를 조정의 요직에 앉혔습니다. 민승호, 명성황후의 양오빠입니다. 1830년생으로 당시 43세, 병조판서에 올랐습니다. 민규호, 또 다른 양오빠입니다. 1836년생으로 37세, 이조판서가 되었습니다. 민겸호, 1838년생으로 35세, 선해청 당상을 맡았습니다. 이것이 훗날 큰 문제가 됩니다. 민태호, 1834년생으로 39세, 호조판서를 역임했습니다. 민영익, 명성황후의 양조카입니다. 1860년생으로 13세, 어린 나이지만 중요한 인물로 성장합니다. 민씨 척족들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조선 후기 세도 정치가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안동 김씨 세도 정치를 무너뜨리기 위해 경복궁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씨 세도 정치로 바뀐 것뿐입니다. 경복궁 중건으로 텅 빈 국고, 민씨 척족들의 부정부패, 왕실 재정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1871년 명성황후가 첫 왕자를 낳았습니다. 온 나라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왕자는 5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명성황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후로도 아들을 낳았지만 계속 죽었습니다. 1874년에도 1875년에도 왕자가 태어났다 죽었습니다. 황현이라는 유생이 매천야록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고종과 명성황후는 원자가 잘 되길 빈다는 핑계로 제사를 팔도 강산에 두루 돌아다니며 지냈습니다. 하루 비용이 1000금이나 되어 내수사가 소장한 것으로는 비용 지출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호조나 선해청에서 소장한 공금을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1년이 채 못되어 대원군이 10년 동안 쌓아둔 재물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왕실 재정이 빠르게 악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1874년 운현궁 폭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집에 폭탄이 터졌습니다. 민승호가 죽었습니다. 명성황후의 양오빠였습니다. 배후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씨 척족과 대원군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개화 정책을 추진하며 돈은 더욱 들어갔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조선이 개항했습니다. 일본과의 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1880년 통리기 무화문을 설치했습니다. 개화 정책을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1881년 일본식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했습니다. 군사 고문을 일본에서 초빙했습니다. 호리모토 레이조라는 일본인이 왔습니다. 새로운 무기를 구입했습니다. 군복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에 돈이 들었습니다. 별기군 창설과 유지에만 은 5만 냥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반면 구식 군대인 훈련도감 군인들은 차별받았습니다. 오군영이라는 조선의 전통 군대가 있었습니다.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총융청, 수어청 이 5군영이 한양과 경기 지역을 방어했습니다. 1881년 4월 군제 개혁이 단행되었습니다. 오군영을 무위영과 장어영 2영으로 축소했습니다. 대부분의 구식 군인들이 해고되었습니다. 남은 군인들도 차별받았습니다. 별기군은 제대로 급여를 받고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식 군인들은 봉급조차 제때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복궁 중건으로 국고가 텅 비었습니다. 왕실 재정도 바닥났습니다. 군인들 급여를 줄 돈이 없었습니다. 1882년 음력 6월 5일, 양력으로는 7월 19일이었습니다. 고종 19년의 일입니다. 선해청 도봉소에서 무위영 소속 구훈련도감 군인들에게 밀린 봉급을 지급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지 못한 기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무려 13개월이었습니다. 1년이 넘도록 봉급을 받지 못한 군인들. 어떻게 살았을까요? 조선 후기 군인들은 급여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각자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며 생활했습니다. 한 달에 며칠만 근무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3개월이나 밀린 봉급을 준다니 군인들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드디어 받는구나. 얼마나 기다렸던가. 그런데 실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선 13개월치 중 겨우 1개월치만 지급했습니다. 1개월치만? 나머지는 언제 주는 것이냐? 군인들이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관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나라 형편이 이러하니 참으시오. 나머지는 나중에 주겠소. 더 큰 문제는 그 1개월치의 내용이었습니다. 쌀에 겨와 모래가 섞여 있었습니다. 양도 규정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물에 젖어 썩은 쌀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1년 넘게 봉급도 안 주더니 이런 쓰레기를 준단 말인가? 군인들이 분노했습니다. 한 군인이 쌀을 집어 던졌습니다. 다른 군인들도 따라했습니다. 선해청 창고지기가 맞았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주동자들이 잡혀갔습니다. 김춘영, 유봉만, 정의길 이들은 포도청에 갇혔습니다. 고종 19년 음력 6월 9일 고종이 영의정 홍순목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고종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이 아뢰었습니다. 올해는 흉년인데 나라 곳간도 다 비었습니다. 당장 어제만 해도 군인들이 월급 때문에 창고지기를 두들겨 팼답니다. 월급이 13개월이나 밀렸고 1개월치 월급밖에 안 줬는데 그 양조차도 엉망이었답니다. 고종이 물었습니다. 월급 13개월을 못 준 것부터가 부끄러운 일인데 그나마 준 1개월치도 제대로 못 주었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건가? 홍순목이 답했습니다. 산지에서 쌀을 수송하다 보면 상하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는 합니다. 근데 진짜 원인은 그게 아니고 차별 대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신식 군인들은 제대로 받으면서 훈련도감 군인들은 제대로 받지를 못했으니 똑같이 하루를 위해 훈련하는 애들 입장에서 화가 안 나면 그게 더 이상하죠. 고종은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선해청 당상은 민겸호였습니다. 명성황 후의 친정 오라버니. 그는 주동자들을 혹독하게 고문했습니다. 처형하려 했습니다. 감히 관군을 때린 죄는 사형이다. 격분한 군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음력 6월 9일 밤 이모군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군인들은 의금부를 습격했습니다. 백낙관 같은 위정척 사파 인사들을 풀어주었습니다. 동별령의 무기고를 털었습니다. 칼과 창으로 무장했습니다. 민겸호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민겸호는 피신했지만 집이 불탔습니다. 민겸호의 친구 김보현은 잡혀 죽었습니다. 일본 공사관을 불태웠습니다. 일본인 교관 호리모토 레이조를 죽이려 했습니다. 일본 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는 겨우 인천으로 탈출했습니다. 군인들이 궁궐로 쳐들어갔습니다. 명성황후를 찾았습니다. 명성황후는 간신히 궁궐을 탈출했습니다. 상궁과 나인 몇 명만 데리고 밤중에 도망쳤습니다. 장호원까지 피신했습니다. 고종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아버지 흥선대원군을 불렀습니다. 흥선대원군이 다시 나섰습니다. 군인들에게 밀린 봉급을 약속했습니다. 별기군을 폐지했습니다. 개화 정책을 중단했습니다. 군란은 진압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명성황후는 청나라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청나라 장수 오장경, 원세계가 군대 3,000명을 이끌고 한양으로 들어왔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청나라에 의해 텐진으로 납치되었습니다. 3년 동안 그곳에 억류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군대를 보냈습니다. 이모군란의 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1882년 음력 8월 30일 제물포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본의 배상금 50만 원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왕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청나라 상인들에게 고리대를 빌렸습니다. 이자율은 월 35푼,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3660%였습니다. 일본 상인들에게도 돈을 빌렸습니다. 조선 거상들에게도 손을 벌렸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빚쟁이에게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1883년부터 왕실 물품 매각이 비밀리에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몰래 진행되었습니다. 창고에 쌓인 오래된 도자기 몇 점을 팔았습니다. 쓰지 않는 비단 두루마리를 내다 팔았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했을까요? 내수사 관리들과 궁녀들이었습니다. 명성황후의 밀명을 받아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라. 왕실의 체면이 땅에 떨어질 것이다. 명성황후의 지시였습니다. 밤중에 궁궐 뒷문으로 물건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은 몇십 냥씩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급한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빚은 계속 불어났습니다. 원금을 갚기는커녕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했습니다. 청나라 상인에게 빌리는 1000냥, 월 이자 3푼이면 한 달에 30냥을 내야 합니다. 1년이면 360냥입니다. 원금 은 1000냥을 갚지 못하면 1년 후에는 은 1360냥이 됩니다. 2년 후에는 은 1800냥이 넘습니다. 복리로 불어나는 것입니다. 점차 더 많은 물건을 팔아야 했습니다. 왕실 가구가 나갔습니다. 자개농, 나전경대, 궁녀들이 사용하던 화려한 가구들이었습니다. 병풍도 팔렸습니다. 팔폭 병풍에 그려진 아름다운 그림들, 왕실 화원이 그린 작품들이었습니다. 금은 장신구도 시장에 나왔습니다. 궁궐 여인들이 쓰던 비녀, 놀이개, 귀걸이, 심지어 제례에 사용하던 제기까지 팔렸습니다. 조상께 제사를 지낼 때 쓰는 귀한 그릇들이었습니다. 명성황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비녀는 중궁전 책봉 때 받은 것입니다. 1866년 16세의 왕비가 되던 날 받은 비녀였습니다. 17년을 간직해온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병풍은 시어머니께서 주신 것입니다. 대왕 대비 신정왕후가 며느리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그것도 팔아야 했습니다. 궁녀들도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명부 나인 수백 명. 이들의 급여가 밀렸습니다. 마마, 저희들 월급이 미안하구나. 조금만 참거라. 명성황후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왕실 여인들의 식사도 줄었습니다. 원래 중궁전 수라상은 12첩 반상이었습니다. 반찬이 12가지나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10첩, 8첩, 나중에는 6첩까지 줄었습니다. 마마, 오늘 수라상이 상궁이 민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명성황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옷감도 부족했습니다. 왕실 여인들은 계절마다 새 옷을 해입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작년 옷을 고쳐 입도록 하거라. 궁녀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왕실이 이 지경이라니.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물건을 팔았습니다. 물건을 팔아도 이자가 더 불어났습니다. 다시 빚을 내야 했습니다. 채권자도 늘어났습니다.
청나라 상인 7명. 이들은 베이징에서 장사하는 거상들이었습니다. 조선과 무역을 하며 부를 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본 상사 3곳, 미쓰이, 미쓰비시 같은 일본의 대형 상사들이었습니다. 조선 거상 12명, 한양과 개성의 큰 상인들이었습니다. 왕실과 거래하며 성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공손했습니다. 왕실이시니 당연히 갚으시겠지요. 천천히 갚으셔도 됩니다. 시간이 지나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전하, 이자라도 제때 주십시오. 더 시간이 지나자 요구가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담보를 잡아야겠습니다. 왕실 물품이 담보로 잡혔습니다. 갚지 못하면 물건을 가져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상준의 전당포에 비녀가 온 것도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더 이상 팔 물건이 없었습니다. 명성황후 자신의 물건까지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실 내부에서도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고종은 고뇌했습니다. 이 나라를 어찌해야 하는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왕으로서의 책임감과 현실의 무력함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명성황후는 외교로 돌파구를 찾으려 했습니다. 1882년 이모군란 이후 청나라와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청나라의 내정 간섭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1884년 갑신정변 이후에는 청나라 의존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한양에 주둔했습니다. 청나라 관리들이 조선 정부를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외교에도 돈이 들었습니다. 사절단 파견, 선물 준비, 접대 비용, 모든 것이 돈이었습니다. 1884년 12월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같은 개화파가 쿠데타를 시도했습니다. 3일 천하로 끝났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개입해 진압했습니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 왕실 재정장부 일부가 유출되었습니다. 장부를 본 관료들은 경악했습니다. 총 부채가 은 35만 냥이라니. 소문이 퍼졌습니다. 왕실의 빚이 은 30만 냥이 넘는다더라. 중전마마의 비녀가 전당포에 잡혔다던데. 한양 장안이 떠들썩했습니다. 양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소리가 들린다. 백성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왕실도 저 지경인데 우리야 말해 무엇하리. 하지만 더 큰 치욕이 남아 있었습니다. 1884년 12월 갑신정변 이후 왕실 재정의 실상이 조금씩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출된 장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수사 관리였던 한 중급 관료가 개화파에게 넘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부를 처음 본 김옥균은 경악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왕실의 장부란 말인가? 총 부채은 35만 냥, 채권자 수 22명, 이미 팔린 왕실 물품 1247점. 숫자들이 그의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조선 왕실이 이 정도로 파탄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갑신정변은 3일 만에 실패했지만 장부의 내용은 완전히 비밀로 묻히지 못했습니다.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들었는가? 왕실 빚이 은 30만 냥이 넘는다더군. 그것뿐이 아니라네. 왕실 물품 1000점이 넘게 팔렸다더군. 소문은 양반들 사이로 퍼졌고 한양 저자거리까지 번졌습니다. 중전마마의 비녀가 전당포에 잡혔다더라. 왕실 은그릇이 칠패에 나왔다네. 이제는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채권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청나라 상인 왕서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비단 장사로 큰돈을 번 거상이었습니다. 그는 조선 왕실에 은 5만 냥을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월 이자 3푼, 즉 연 36%의 이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은 150냥씩 받으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원금은커녕 이자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밀린 이자가 은 5천냥이 넘었습니다. 1885년 초 왕서방은 조선 조정에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즉시 갚으시오. 갚지 못하면 청나라 정부에 정식으로 제소하겠소. 청나라 정부에 제소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청나라가 공식적으로 조선 정부의 빚을 갚으라고 압력을 넣는다는 뜻입니다. 조선은 명목상 독립국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청나라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특히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이후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했습니다. 고종과 명성황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일본 상사들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미쓰이 상사 조선 지점장이 직접 외화문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회사가 조선 왕실에 빌려준 돈이 은 4만 냥입니다. 3년째 이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물건을 압류하겠습니다. 담보물이 무엇이었을까요? 왕실 소유의 경복궁 부속 토지 일부였습니다. 궁궐 땅을 담보로 잡혔다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선 거상들도 움직였습니다. 송상도회라는 개성 상인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국을 무대로 장사하는 거상들이었습니다. 12명의 송상이 연명으로 청원서를 올렸습니다. 소인들이 왕실에 빌려드린 돈이 합쳐서 은 8만 냥이 옵니다. 3년이 넘도록 이자도 받지 못하고 있어옵니다. 빌려드린 돈을 돌려주십시오. 저희도 장사를 해야 하옵니다. 절절한 호소였습니다. 하지만 왕실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고종은 내수사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진상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조사팀장은 이조판서 이준용이었습니다. 그는 3개월에 걸쳐 내수사의 모든 장부를 뒤졌습니다. 1885년 6월 조사 결과가 고종에게 보고되었습니다. 내용은 참담했습니다. 총 부채은 35만 냥, 현재 가치 약 350억 원. 채권자별 내역. 청나라 상인 7명은 15만 냥. 일본 상사 3곳은 12만 냥. 조선 거상 12명은 8만 냥. 이미 팔린 물품 1247점. 도자기 347점. 비단 제품 423점. 금은 장신구 189점. 가구 및 기타 288점. 하지만 더 큰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돈은 어디로 간 것인가? 이준용이 다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수입과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지출 내역 1. 경복궁 중건 비용은 20만 냥 이상. 1865년부터 1872년까지. 실제로는 더 많이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 2. 별기군 창설과 유지은 5만 냥. 1881년부터 1882년까지. 무기 구입, 군복 제작, 교관 급여 등. 3. 왕실 행사와 제례은 3만 냥. 1871년 원자 탄생 관련 제례. 각종 명절 행사. 외국 사절 접대. 4. 민씨 척족의 착복과 사치은 4만 냥. 민승호, 민겸호 등의 개인 재산 증식. 민씨 일가의 저택 건축. 각종 사치품 구입. 5. 개화정책 추진 비용은 2만 냥. 통리기 무화문 운영. 해외 사절단 파견. 신문물 도입. 6. 이모군란 배상금 은 1만 냥 50만 원. 일본에 지불한 배상금. 총 지출은 35만 냥. 수입과 지출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문제는 이 돈을 모두 빚으로 충당했다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착복한 관료들의 명단도 작성되었습니다. 민씨 척족과 연결된 인물이 47명이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명성황 후가 막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친정 오빠들과 일가가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분노는 커졌습니다. 왕실이 백성의 피땀을 빨아먹고 빚쟁이가 되었구나. 경복궁은 화려한데 백성은 굶주린다. 한양 저자거리에서는 노골적인 비판이 오갔습니다. 조선 개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유생들도 상소를 올렸습니다. 왕실의 사치를 줄이고 부패한 관료들을 처벌하소서. 하지만 고종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명성황 후가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1885년 청나라와 일본의 경제적 간섭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청나라는 조선 관세 수입의 10%를 빚 상환에 우선 배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일본은 부산항 세관 수입에서 배상금을 우선 회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조선의 경제 주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명성황 후는 러시아와 가까워졌습니다. 일본과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885년 10월 러시아 공사 베베르가 경복궁을 찾아왔습니다. 명성황 후가 직접 만났습니다. 러시아는 조선의 친구입니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베베르가 선물을 건넸습니다. 러시아산 모피, 보석, 시계, 값비싼 선물들이었습니다. 명성황 후는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것은 일본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그녀의 목숨을 앗아가는 원인이 됩니다.
왕실의 빚은 계속 쌓였습니다. 이자가 복리로 불어났습니다. 은 35만 양의 빚이 1년 후에는 은 50만 양이 되었습니다. 2년 후에는 은 68만 양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종은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다시 1882년 겨울 전당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배경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준의 전당포에 비녀를 가져온 나인. 그녀의 이름은 김씨였습니다. 45세. 명성황후를 20년 가까이 모신 상궁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씨 상궁은 명성황후의 처소로 불려갔습니다. 상궁, 이리 오너라. 명성황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32세의 왕비, 16세의 왕비가 된 지 17년째였습니다. 예, 마마. 김씨 상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성황후는 작은 나무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 비녀를 가지고 가거라. 상자를 열어보니 황금빛 봉황 비녀였습니다. 마마, 이것은 책봉 때 받으신 귀한 물건이옵니다. 김씨 상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비녀가 얼마나 소중한 물건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1866년 3월 21일 16세 소녀가 왕비로 책봉되던 날 받은 비녀였습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어쩔 수 없구나. 명성황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청나라 상인들이 빚을 갚으라고 독촉한다. 일본 상사들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 내전 궁녀들의 월급도 6개월째 밀렸다. 차라리 내 물건을 팔지언정 백성들에게 더 세금을 거둘 수는 없다. 명성황후의 신념이었습니다. 왕실의 빚 때문에 백성들에게 추가로 세금을 거두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백성들은 충분히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마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것이 알려지면 왕실의 위신이 땅에 떨어질 것이다.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거라. 김씨 상궁은 비녀를 품에 안고 밤중에 궁을 빠져나왔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종로 거리를 지날 때 누군가 알아볼까 두려워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전당포 앞에 섰을 때 그녀의 손은 떨렸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상준 주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비녀를 보았습니다. 은 50냥. 박상준이 내민 돈. 비녀의 실제 가치는 은 200냥이 넘었지만 김씨 상궁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으리. 중전마마께서 아실 것입니다. 김씨 상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은 50냥을 품에 안고 전당포를 나섰습니다. 눈발이 더욱 거세게 휘날렸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궁으로 돌아온 김씨 상궁은 은 50냥을 명성황후에게 드렸습니다. 고생했구나. 마마. 두 여인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은 50냥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30냥은 내전 궁녀들에 밀린 월급 일부를 주는데 사용했습니다. 수백 명의 궁녀가 있었지만 30냥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눠주었습니다. 10냥은 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을 샀습니다. 등유, 초, 비누, 빨래 비누. 10냥은 다음 달 이자를 내는데 보탰습니다. 청나라 상인에게 갚아야 할 이자가 한 달에 수백 냥이었지만 10냥이라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 달 후 또 다른 물건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은으로 만든 주전자였습니다. 명성황후의 어머니 한산 이씨가 딸의 혼례 때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명성황후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1874년 운영궁 폭탄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 그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을 이제 팔아야 했습니다. 박상준의 전당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양 곳곳의 전당포와 골동품 상점에 왕실 물품이 흘러나왔습니다. 종로, 칠패, 남대문, 동대문, 한양 사대문 안의 주요 상권에 왕실 물품이 나타났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양을 넘어 전국으로, 조선을 넘어 청나라와 일본으로 조선 왕실이 파산했다. 베이징의 신문에 실렸습니다. 도쿄의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조선 왕조의 권위는 추락했습니다. 박상준은 비녀를 끝내 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집 비밀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안의 부끄러운 역사이자 조선이 망해가던 증거다. 후손들이 기억해야 한다. 그는 장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1882년 음력 11월 13일 왕실 봉황 금비녀 은 50냥. 그 후의 일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조정의 부패와 착취에 분노한 백성들의 봉기였습니다.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군이 전라도에서 일어나 북상했습니다. 조정은 청나라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습니다. 일본도 군대를 보냈습니다. 청일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조선 땅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싸웠습니다. 1895년 4월 일본이 승리했습니다.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했습니다. 고종과 명성황후는 사실상 연금 상태가 되었습니다. 1895년 음력 8월 20일 을미사변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경이었습니다. 일본 자객들이 경복궁 건천궁에 침입했습니다. 미우라 고로 일본 공사가 배후였습니다. 명성황후가 시해되었습니다. 칼에 찔리고 불에 태워졌습니다. 당시 명성황후의 나이는 45세였습니다. 1851년생. 너무나 비극적인 최후였습니다. 고종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1896년 2월 11일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관파천을 단행했습니다. 경복궁은 버려졌습니다. 왕실의 빚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청나라 상인들에게 진빚 청일전쟁 후 청나라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일부는 탕감되었고 나머지는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일본 상사들에게 진빚 1910년 한일병합 후 일제가 인수했습니다. 대신 왕실 재산도 모두 압수했습니다. 조선 거상들에게 진빚 대부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거상들이 파산했습니다. 왕실에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몰락한 것입니다. 박상준 전당포의 후일담이 있습니다. 박상준은 비녀를 평생 간직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 체결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비녀를 꺼내보았습니다. 결국 나라가 망하는구나. 1910년 한일병합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는 비녀를 보았습니다. 이 비녀가 역사의 증인이로구나. 그는 1915년 8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 비녀와 장부를 잘 보관하거라. 우리 후손들이 기억해야 할 역사다. 비녀는 박씨 집안의 가보가 되었습니다. 장부와 함께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2010년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경복궁 경회루 연못을 정비하던 중 바닥에서 왕실 물품 237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진흙 속에 묻혀있던 물건들이었습니다. 도자기, 은그릇, 장신구. 그중 하나가 봉황 문양의 금비녀였습니다. 문화재청이 감정했습니다. 명성황후 시대의 것이 확실합니다. 어떻게 연못 바닥에 왕실 물품이 있었을까요? 한 역사학자가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어쩌면 명성황후나 궁녀들이 몰래 숨긴 것이 아닐까요? 팔지 않으려고 혹은 1895년 을미사변 직전 급하게 감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해 박상준의 오대손 박철수 씨가 비녀와 장부를 공개했습니다. 고조부께서 물려주신 비녀와 장부입니다. 이제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에 기증하겠습니다. 2011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조선 왕실의 마지막 빛과 그림자. 경회루에서 발견된 비녀와 박상준이 전당포에 맡았던 비녀가 나란히 전시되었습니다. 두 비녀는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같은 시기, 같은 장인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관람객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왕실이 이 정도로 어려웠구나. 역사의 아픔이 느껴진다. 1897년 10월 12일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가 되었습니다. 46세였습니다. 조선은 이제 대한제국이다. 나는 황제다. 원구단에서 거행된 황제 즉위식 화려했습니다. 웅장했습니다. 하지만 왕실, 아니 이제는 황실의 재정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황제 즉위식, 환구단 건설, 각종 행사로 지출은 더 늘어났습니다. 황제 즉위식에만 은 8만 냥이 들어갔습니다. 환구단 건설에는 은 5만 냥이 소요되었습니다. 빚은 계속 쌓였습니다. 은 68만 냥이었던 부채가 1900년에는 은 100만 냥을 넘어섰습니다. 1904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습니다. 이제 조선 반도에서 일본을 막을 나라는 없었습니다.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었습니다. 고종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군대가 궁궐을 에워쌌습니다. 대신들은 협박과 회유에 굴복했습니다.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고종이 외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1907년 7월 19일 고종은 강제로 퇴위당했습니다. 56세였습니다. 헤이그 특사 사건이 빌미였습니다. 고종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이준, 이상설, 이휘종을 특사로 보낸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순종이 즉위했지만 실권은 없었습니다. 일본 통감부가 모든 것을 장악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대한제국이 멸망했습니다. 조선 왕조 518년의 역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황실의 빚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제가 모두 인수했습니다. 대신 황실 재산도 모두 압수했습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 모든 궁궐이 일제 소유가 되었습니다. 궁방전도 압수되었습니다. 왕실 소유 토지 수만 마지기가 일제 손에 넘어갔습니다. 1919년 1월 21일 고종이 덕수궁 함령전에서 승하했습니다. 68세였습니다. 독살 의혹이 있었습니다. 일제가 독을 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3월 1일 고종의 장례를 계기로 30.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에서 독립 만세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고종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그의 생애는 비극이었습니다. 12세의 왕이 되어 68세의 생을 마칠 때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왕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섭정, 10년 안에 명성황 후의 정치 개입, 22년 청나라의 간섭, 12년 일본의 침탈, 16년 결국 나라를 잃은 비운의 황제. 이제 우리는 교훈을 되새겨봐야 합니다. 첫째, 권력도 경제 없이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조선 왕실은 500년 역사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재정이 파탄나자 순식간에 권위가 추락했습니다. 왕비의 비녀가 전당포에 잡혔습니다. 왕실 물품이 저자거리에 나왔습니다. 백성들은 왕실을 우습게 봤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라도, 아무리 오래된 권력이라도 빛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둘째, 허례허식의 대가는 혹독하다는 것입니다. 경복궁 중건, 분명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조선 1년 예산의 10배를 들여 경복궁을 지었습니다. 은 200만 냥 이상, 현재 가치로 2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 돈으로 백성을 구휼했다면 어땠을까요? 군대를 강화했다면? 산업을 일으켰다면? 교육을 발전시켰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백성은 굶주리는데 궁궐만 화려했습니다. 백성은 원망했습니다. 셋째, 외세 침탈의 시작은 경제 종속이라는 것입니다. 청나라와 일본의 빚을 지자 조선의 주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청나라는 관세 수입을 간섭했습니다. 일본은 항구세관을 장악했습니다. 빚진 나라는 독립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정치도, 외교도, 군사도 무너집니다. 1882년 왕실의 빚에서 시작된 몰락은 1910년 국권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넷째, 부패는 나라를 망친다는 것입니다. 민씨 척족의 착복, 은 4만 냥이 그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관료들의 횡령, 수많은 관리들이 중간에서 왕실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세도가의 탐욕, 안동 김씨, 풍양조씨, 여흥민씨, 권력을 잡으면 부를 축적했습니다. 왕실 재산이 사라진 것은 단순히 지출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중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빼돌렸기 때문입니다. 부패가 나라를 망쳤습니다. 만약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경복궁 중건을 포기했다면? 만약 원납전과 당백전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았다면? 만약 개화정책을 더 신중하게 추진했다면? 만약 민씨 척족의 부패를 막았다면? 만약 왕실이 검소했다면?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권력자의 체면과 백성의 삶 무엇이 더 중요한가? 화려한 궁궐과 튼튼한 국방 무엇이 더 필요한가? 왕실의 권위와 백성의 신뢰 무엇이 진짜 힘인가? 명성황 후의 마지막 심정은 어땠을까요? 을미사변 직전 그녀는 알았을 것입니다. 나라가 위태롭다는 것을, 자신의 목숨도 위험하다는 것을,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을 견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일본을 자극했습니다.
1895년 음력 8월 19일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새벽 일본 자객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나는 조선의 국모다. 감히 누가. 그녀의 마지막 외침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고종의 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부끄럽다. 나라를 지키지 못한 것이 부끄럽다. 1919년 1월 21일 새벽 고종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고뇌의 연속이었습니다. 12세의 왕이 되어 68세에 승하할 때까지 한 번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왕비의 비녀가 전당포에 잡히던 그날부터 조선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화려한 권력 뒤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는 것. 진정한 부는 백성의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 부패와 사치는 나라를 망친다는 것. 경제 주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 지금까지 조선 왕실 파산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